네, 정치권에서는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또 잠시 후 2차 추경안 처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죠. 최수영, 이강윤 평론가 자리에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드디어 여야가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에 합의를 했습니다. 7시 반에 본회의 열어서 네. 이제 처리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뭐 정말 지금까지 어려웠던 소상공인 분들에게 드리는 게 마땅한 네. 상황인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게 또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느냐 여기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냉정하게 따지면 저는 이번에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 하니까 여야가 바뀌니까 주장하는 입장도 완전히 바뀌는구나 그걸 좀 네. 느껴서 정말 우리 정치가 정말 이 프레임화돼 있다, 진영화돼 있다라는 걸 느꼈는데 과거 야당은 그러잖아요. 아 이거 두텁게 지원하고 정밀하게 지원해야 된다 얘기하고 여당은 빨리 지원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이번에 그대로 바뀌어서 네. 네. 그 여당은 이제 빨리 지원해서 총선 그러니까 지선전에 줘야 된다 그러고 여당은 두텁게 아주 손실보상 다 적용해서 줘야 한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극적인 합의를 했는데 예. 또 의미가 있는 게 오늘이 사실상 21대 전반기 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네. 박병석 의장이 의장도 이제 마지막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12시면 이제 박병석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데 예. 정말 끝난 임기에 맞춰가지고 상반기 지도부가 이걸 처리할 수 있었다는 거 참 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저는 이번에 지방선거에 미친 영향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그렇게 한쪽으로 편중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말하자면 자신들이 요구하던 게 상당 부분 반영이 됐고 예. 여당은 여당으로서 그다음에 지방선거 전에 뭔가 책임 있는 정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보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걸 가지고 유불리를 따진다는 거는 조금 좀 너무 말하자면 정치공학적인 그런 분석인 것 같고 예. 제가 보기엔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뭐 예상됐던 변수기 때문에 예견된 변수는 변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이것이 이미 다 반영이 여론에 돼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직전 3일 전에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혹시 여당에 유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의 굉장히 그 두텁게 요구한 것이 만약 소급 적용 빼고는 다 반영이 된 데다가 네. 또 그리고 그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당 지도부에게 이거 빨리 늦지 않게 처리해달라. 민주당 요구를 대폭 대승적으로 수용해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말을 조금 전에 전했는데 그런 것들에서 서로 윈윈이라고 봐요. 그리고 일단 지금 상당히 어쨌든 상반기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빨리 간다는 건 이거는 그렇죠.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것이고 이건 예. 정치가 바로 해야 할 그런 본령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나마 다행이고 이것으로 어떤 지방선거에 아주 뭐 예민한 반응을 끼칠 거다. 조금 저는 그건 좀 상상력에 대한 부분일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빠르게 보상을 해주는 게 우선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각 진영에서 우리가 뭐 유리하느니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도 좀 약간 보기가 그런 것 같아요. 네, 넌센스죠. 그리고 지방선거에 전혀 영향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야 모두 국민들로부터 꾸지람을 많이 들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예. 이유는 내일부터 국회의장 공백 상태에 들어간다는 걸 어제나 오늘 안 것 아니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예고돼 있었던 것이고 가장 쟁점은 소급 적용이었습니다. 예.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모든 후보들이 손실 보전 소급해서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약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던 이것은 할 것이라고 이미들 다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좀 더 일찍 서둘러서 소급 적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정말 코로나 손실 보전을 진정성 있게 하루라도 빨리 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여야 모두 진작 했었어야 하는 겁니다. 예. 왜 이제사 전반기 국회 마지막 날 무슨 콩볶아 먹듯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 점에서는 모두 다 꾸지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예. 네. 전반기 국회 마지막 날 일요일에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어서 이 여야가 추경안을 통과시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최대 쟁점이었던 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겠다라고 여야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의 공백 앞으로 원 구성도 합의가 난항이 예상되면서 이 부분도 좀 앞으로 합의가 쉬울까요? 저는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 결과가 이 말하자면 원 구성의 동력을 그러니까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에 동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장은 당장 공백 상태는 맞죠. 왜냐하면 오늘로서 이제 전반기 국회의장단 임기가 끝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강윤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게 손실 보상을 하려면 손실보상법을 개정을 했었어야 돼요. 예. 그럼 말하자면은
말이 마차에 앞설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마차가 말을 끌어야지.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대선 끝나고 양당 모두 사실 뭐 여당은 인수위 과정을 거쳤고 야당은 그동안 검수한 바 가지고 할 것이 아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명징하게 국민들에게 이것을 호소했으면 저는 오히려 중도의 마음을 더 끌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실기한 거죠. 실기한 거고 이제 와서 마치 그 소 잃고 외양가 고치듯이 일단 손실보상법이 근거가 없으니까 우리가 추후 논의하겠다. 어쨌든 여야 모두 지금 이렇게 면피성 발언들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말하면 만일 민주당이 좀 패하고 여러 가지 좀 내부의 동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민주당도 그럼 중도를 보고 가야 한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 좀 유연하게 대처할 것 같고요. 네. 만일 또 야당이 이긴다면은 저는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협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협치에 대해서 굉장한 속도를 내줘야 되고 또 진정성 있게 야당을 대해줘야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6월 지방선거 결과에 1일 날 결과에 따라서 저는 국회의장단 구성, 상임위 의장단 상임위 구성, 각 당의 정체성 문제, 앞으로는 지향할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1일 날 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이 부분 논의하는 게 제가 순서에 맞을 거라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가장 주목되는 게 법사위원장 누가 가져갈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민주당이 그러면 우리가 좀 승패를 가르는 기준은 애매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총론적으로 졌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근거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라면은 정말 우리가 그동안 반성이 부족했고 반성이 부족해서 개혁이 안 됐고 개혁이 안 되니까 중도가 떠나갔다. 그렇다면 법사위원장 이런 문제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합의를 해줘야 한다는 그런 말하자면 합리적인 그 목소리도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철험회처럼 굉장히 그런 좀 말하자면 강성 지지층을 보고하는 그런 말하자면 그 의원 그룹들이 오히려 목소리가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겠죠. 아니면 뒤바뀐다 그러면은 우리에게야 맞으니까 이것을 가야 한다. 그럼 대치 국면으로 갈 수가 있는데 거꾸로 그렇게 될 경우는 여당이 말하자면 좀 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당이 어떤 식으로든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선거 결과가 상당 부분 이 원구성 협상이라든가 내용과 속도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저는 그건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현 소장님도 이제 결과에 따라서 법사위원장의 그 위치 배치는 달라질 것 같아요? 국회 운영에 관한 게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다들 아시겠지만 국회 운영을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 실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회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안이 있습니다. 근데 법률안으로 모든 걸 세세하게 규정하기 힘들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관행이 중시됩니다.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 왔는데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같은 당이 다 함께 맡는 것은 피해왔던 게 꽤 오랜 전통이기도 합니다. 작년 7월에 민주당과 국힘이 법사위원장을 이번 21대 국회 후반기,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겠죠. 그때는 야당에게 맡긴다라고 하지 않고 국힘에게 준다고 했었어요. 정했죠. 네. 정당 이름을 콕 찍어서. 근데 그 사이에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고 여야가 바뀌었어요. 저는 닭과 달걀이 누가 먼저냐를 따지기로 들면 백날을 세워도 답이 안 나오는 것이고 일단 그때 합의를 했으면 그건 지켜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뒤에 여야가 바뀌는 굉장히 큰 격변이 있어 왔고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게 좋겠다는 것도 분명 논리적 기반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년에 법사위원장은 야당에게 맡기기로 한다라고 했으면 지금 논란이 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국민의힘이라고 콕 찍었기 때문에 합의가 존중되지 않으면 국회 운영에서 우리는 믿고 기댈 바가 없습니다. 마치 지난번 이른바 검찰 수사권 축소법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처음에 합의를 했다가 박병석 국회의장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가 뒤집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한 번 큰 소용돌이가 있었는데 자 너희들이 한번 파기했으니까 우리도 파기할래 이러면 끝이 없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좀 불만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작년 7월에 합의한 바가 있으니까 지켜지면 좋겠고요. 차제에 국회법과 운영에 관해서 관행 중에 일부는 법으로 수용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았을 때는 관행에 대한 서로 모두의 완전한 승복
신사적 합의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께 확실히 다짐하고 약속하는 절차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국회 운영 가지고 이렇게 국민을 속삭이고 하는 것은 저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네요. 예. 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여야 모두 아전 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평론가님. 그 사전 투표율이 사실 굉장히 저는 좀 사실 예상보다 낮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는 국민들이 사전 투표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1차 투표 개념으로 받아들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 투표가 아니라 그냥 2차 투표예요. 그러니까 예. 나누어서 내가 사정에 따라 나누어서 1차, 2차 투표라는 거지. 물론 그 사이에 약간의 정보의 말하는 비대칭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조금 그 사이에 진일보된 정보들을 유권자가 취득할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큰 변수가 없는 선거라고 본다면 1차 투표인데 그러면 1차 투표를 굉장히 국민들이 아주 이게 하나의 투표의 하나의 형태로 편익적으로 굉장히 쉽게 생각했는데 20%에 나왔다. 저는 그렇다면 총론적으로 놓고 보면 뭐 예상컨대 60%가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 총투표율이요. 예, 총 투표율이 60%가 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은 예. 저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가 담론이 없었어요. 말하자면은 어떤 그 큰 메가 이슈가 잠식하는 그런 선거도 아니었고 더더군다나 대선처럼 2030의 젠더 갈등이라든가 성별 대결이 아주 진영처럼 첨예하게 갈라진 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 투표장으로 많은 유권자들을 동인할 수 있는 것들이 보수층은 조금 저는 말하자면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일종의 바라던 정치적 욕구가 실현된 것이라 조금 동력이 약해질 수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선의 연장전이라면 가가지고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견제와 균형 심리를 발휘해서 투표를 해야 할 건데 지금 사전 투표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거는 최소한 중도가 많이 포함하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어쩌면 진영으로 최대치를 가지고 쓰는 선거라면은 제가 보기에 누가 수도권에서의 승리를 이제 담보하느냐가 결국은 이제 승패를 갔을 것으로 보여서 예. 어쨌든 저는 60%가 넘지 않을 그런 예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투표는 뭐 누구나 하는 말씀이지만 정말 그것은 그 탄압보다도 강한 중요한 유권자의 권리니까 네. 반드시 이거는 뭐 양당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좀 행사를 하셔서 어쨌든 투표율이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지방선거가 갖는 사실상 본원적 의미이기도 하니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들이 사전투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1차 투표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전 하셨어요? 네. 사전 투표하셨네. 예. 사전 투표율이 높아져 가는 건 이제 더 이상 뉴스는 아닌 것 그쵸. 같아요. 예. 네. 그리고 그건 뭐 여러모로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방선거로는 최고죠. 그렇죠. 이번 네. 20.62%가. 네. 두세 달 전에 치렀던 대통령 선거의 높은 사전 투표율, 그때 한 38% 가까이 30.69가 나왔죠. 예. 예. 그거에 비하면 조금 낮은 숫자이긴 한데 대선과 지방선거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방선거 중에서는 제일 높았다는 것도 사전 투표율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의 일환이라고 보고요. 사전 투표가 많았으면은 적어도 몇 년 전까지는 그리고 지난 대선까지도 민주당 이른바 변화와 개혁을 희망하는 이른바 진보 진영 블록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것 역시도 대단히 희박해지겠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이 조금 뭐 20.62% 약간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정 정파에 유리하다고 등식 관계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더군다나 대선에서 패배했던 민주당 지지층 진영에서의 정치적 참여 열기, 욕구 이런 게 조금 가라앉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전 투표율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측에서도 적지 않게 참여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각 지역으로 가볼까요? 이제 보궐선거 지역이 7군데가 됐잖아요. 네. 거기 있던 국회의원들이 다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기 때문에 딱 그 의석이 비었어요. 계양을에 이재명 후보가 나가는데 이준석 후보가 계양을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까지 하고 지금 김포공항을 송영길 후보랑 같이 이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맹렬하게 비판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지방선거가 보궐선거도 있지만 크게 말하자면 유권자들의 관심과 그 어떤 스윙을 가져올 수 있는 사실은 그런 이슈가 없었어요. 큰 담론 이슈가 예. 없었는데 지금 김포공항 하나가 등장한 겁니다. 사실 저는 이게
저는 오히려 이건 이재명 후보가 저는 수도권 선거를 그러니까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던진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이게 패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지방선거 투표가 아니라 국민투표 형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형식 자체가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 이 사실은 김포공항 이전은 전국 단위 이슈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수도권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제주가 바로 지금 결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금 제주까지 간 것 같아요. 네. 이걸 갖다 키워서 그러면 이 이슈가 없는 선거에서 이슈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나눠보자고 한 것 같은데 근데 이 이슈를 꺼내들으려고 그랬으면 이재명 후보가 좀 더 빨리 꺼내들었어야 했다. 그러니까 일꾼론으로 전환했을 때 이 얘기를 꺼내들면서 갔었어야 하는데 지금 말하자면은 그동안의 선거 캠페인이 여러 가지 불리했다고 판단해서 비공개로 전환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일꾼론의 그 연장선상에서 김포공항 이전을 놓고 꺼낸 것 같은데 시간이 짧기도 할 뿐더러 그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럼 이건 지방선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국민투표 성격으로 한번 가보자는 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걸 꺼내들으려고 그랬으면 조금 더 빨리 꺼내드는 게 선거 전략적 입장에서 유리하지 않았나 싶고 어쨌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직전 대선 후보였지만 이번 선거를 초반에 본인이 출마하면서 대선의 연장전 성격으로 끌고 간 것이 조금 저는 무리하게 시도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희숙 의원 같은 자객 공천을 하지 않고 일꾼론을 맞서버렸거든요. 이런 것들은 또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잘했던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일꾼론과 25년대 25일이 맞부딪히면서 이재명 후보가 돌파구로 김포공항을 꺼낸 듯 싶은데 이것이 과연 이제 검증은 되겠지만 국민들이 3일 남은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실체를 어떻게 다 논증으로 공박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수면 위를 꺼내든다면 과연 어떤 이재명 후보에 크게 유리할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은 갖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김포공항 옮기면 제주도 관광 말살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방선거 앞두고 제주도까지 이렇게 같이 합쳐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준석 대표가 출마한 것 같아요. 뭐 지난 대선에서도 자기 할 소리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뭐 잠적도 하고 주제 불문하고 많이 그랬는데 역시 참 자기 정치를 잘하는 뭐가 굉장히 빨리 잘 돌아가는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당 대표이기 때문에 또 그게 필요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뭐 아무튼 이슈 파이팅 이런 걸 참 잘해요. 그 이번에 국회의원직 내놓고 뭐 해보겠다고 나선 사람이 7명이죠. 그 중에 굉장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인천 계양에 나선 이재명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뭐 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들 언론에서 많이 그러니까 그런 데가 좀 관심을 모으는데 그 김포공항을 뭔가 지금 저대로 두고 하느냐 뭔가 바꿔보자는 얘기는 지난 대선에서도 나오긴 했어요. 그게 전국적 빅 이슈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선거 3일 남겨놓고 부랴부랴 급조했다는 것에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점은 있고 저것을 제주 말살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도 좀 성급해 보이는데 선거 앞두고는 길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듣잖아요. 네 글자로 딱 줄여가지고 해야 뭐가 휙휙 그런가 저런가 검수완박이라는 것도 그래요. 그거 뭐 박탈이라는 것도 실은 아닌데 완박 그러니까 누구한테 줬던 걸 억지로 다 뺏어가나 봐. 그거 못 쓰겠는데? 이런 이미지가 저절로 생기거든요. 제주 말살 그러면 제주 분들이 좋아할 시가 없잖아요. 근데 제주지사가 지금 국민의힘이 많이 뒤지고 있다고들 그래요. 그런데 저렇게 하면은 제주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어. 저 김포공항 없애려고 하는 이재명이나 민주당 그거 저게 반대해야 되겠으니까 제주지사도 어떻게 해볼까 하고 돌 하나 던져서 새 2마리 잡는 것 같은데 저렇게 뭐 몰고 가는 거는 국민을 좀 우습게 보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김포공항 옮기는 거는 저는 긴 텀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쪽 지역 분들이 그동안 많이 재산권이나 이런 게 제약을 받아왔고 공항 2개로 쪼개서 꼭 그럴 필요 있는가 싶기도 하고요. 그럼 차분히 좀 했으면 좋겠고 이재명 후보가 나선 계양을의 선거 결과 당락은 물론이고 설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했을 때 얼만큼 표차를 벌리느냐 이것도 6월 1일 이후 전국 풀어가는 데는 꽤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잘 한번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야가 가장 사활을 걸고 있는 지역 바로 경기도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김은혜 후보, 김동연 후보 그야말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야 모두 경기도를 승리 예측 지역에 다 포함을 시켜서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이번 원래 이제 선거를 이제 본다 그러면 이제
승패를 가르는 기준들이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과반을 누가 했느냐가 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지난 선거에 직전 선거에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제 승패 갈리는데 이번 선거는 지난번 너무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같이 그 기준을 연동하기가 좀 애매하고 저는 결국은 인천과 경기가 누가 승리하느냐가 승리의 바로미터가 될 걸로 봅니다. 물론 충남 대전도 이제 있겠지만 제일 관심이 가는 게 여기일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데고 직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이 가장 일합을 치열하게 겨뤘던 장소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여기에 관심이 많고 지금 김은혜 후보는 사실 이제 지금 구도를 놓고 본다면은 당 후보 지지율보다는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더 힘을 받는 구도고 그나마 김동연 후보는 지금 인물론으로 좀 커버하는 그런 구도인데 만일 이제 이 김은혜 후보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광역단체장의 여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지금 또 김은혜 후보가 지금 어쨌든 지금 팽팽하게 지금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저 정당 공천은 없지만 교육감 선거에도 일부 영향 끼치는 것 같아서 임태 후보가 얼마 전까지 보면 조금 좀 그 동안에 한번 역전에 그러니까 그 동안 이제 과연 진보 진영을 이제 넘어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도 낳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일 남은 기간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김은혜 후보는 이제 무박 5일이라는 이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김동연 후보도 지금 맞불을 놓고 있는데 어찌됐건 저는 지금 남은 3일에서 큰 변수가 없는 한 결국에는 이제 지금 남은 인물론과 그다음에 김은혜 후보의 정당 지지도 대통령 지지도가 얼마큼 맞붙는 그러니까 그런 구도로 갈 텐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조금 더 마지막 뒷심을 발휘하느냐가 결국 저는 승패를 가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경기도의 승패에 따라서 앞으로 전국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크죠. 영향 미치는 거는 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승패에 대해서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이번 지방선거를 굳이 승패로 따지자면 경기도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겠느냐고 많이들 동의하실 것 같고요. 제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작년 재작년 겨울부터 대선과 이번 지선 선거를 쭉 조사해왔고 큰 관심인데 정말로 경기도 지사 선거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기도 하지만 모르겠은 이유가 공표 금지 직전까지 여론조사 기관이나 언론사별 조사별로 다 달라요. 그 말은 그럼 야 너희들 여론조사를 비과학적으로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분도 틀림없이 계실 텐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계속 뒤바뀐다는 것은 아주 미세한 국면이라거나 어떤 층이 조사에 좀 더 응했느냐에 따라서 바뀔 만큼 유동적이고 두 사람이 접전을 벌이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건 모르겠는데 정당 분위기나 전반적인 전국을 관통하는 선거 분위기로는 국민의힘 후보 쪽들이 조금 유리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개인 경쟁력이랄까 경기도 분들이 느끼는 점은 조금 다른 것도 감지가 되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비해서 약 5%포인트가량 앞섰던 지역이고 그 흐름이 확 뒤바뀔 만큼 대선 이후 지난 2.5개월 동안 큰일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측을 못 하겠는데 이재명 후보와 2인 삼각관계라고 할 수 있는 김동연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민주당은 이번에 총 17군데 선거구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지만 몇 대 몇과는 달리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결과고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진통과 함께 최근에 제기됐던 당내의 여러 가지 노선 및 정체성 관련 논란 이런 것들과 함께 상당한 진통과 대경론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 마지막으로 이 부분 살짝 짚어볼까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사진으로 많이 공개가 되면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기사 따라오는 기사들도 옷이 얼마나 이런 얘기까지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는 어제인가요? 대통령실 용산에 방문해서 강아지와 방문을 해서 잔디밭에서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외국에서도 사실 퍼스트 레이디에 대해서 조목조목 품평하는 거 맞아요. 옛날에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일거수일투족 자체가 화제가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그랬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저렇게 제한적으로 사실 이제 김건희 여사의 지금 어떤 일상과 이런 것들을 지금 공개를 하거든요. 저는 제가 보기에 지금
이부속실도 두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좀 선거와 또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식의 아주 이슈가 되지 않을 그런 이른바 일상에서의 편안한 것들을 공개하는 거는 오히려 그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말하자면 대통령께서 저런 토리들 반려견들 안고 하는 저런 것들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논쟁거리도 안 되면서 일상을 보여줄 수 있는 친근함.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최근에 요즘 이제 뭐 여성 우대로 모든 정책들과 인사들이 좀 바뀌고 있는 그런 기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부합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민에게 소구하고 또 논쟁적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슈가 그렇게 될 건 아니겠죠. 대중의 관심을 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저렇게 잘게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좀 더 큰 폭넓은 역할을 조금 더 시간이 흐르게 할 수 있는 일종의 자양분들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단계들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뭐 일상적인 편안한 모습은 보면 뭐 좋아 보이는데 네. 그걸 또 분석을 옷이 얼마니, 신발이 얼마니 이렇게 가니까 그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이세요? 그런 기사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그 스케치는 그냥 스케치로 끝나면 되는 것이고요. 네. 저 사진 보니까 실은 저 사진 방금 여기서 처음 봤는데 좋네요. 예. 저거 보고 뭐 다들 좋아하시겠죠. 예. 소통을 저렇게 물론 보여주려고 저 사진 한 장 찍으려고 저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진짜 소통 저것도 좋고 정말 사람들한테 뭐 어디 가서 누구 만났다 그런 거 없이 진짜로 왔다 갔다 하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격의 없이 경호 이런 것도 최소화하면서 정말 그래서 우리도 외국에 무슨 뭐 누가 저 장보러 갔다고 메르켈 총리인가? 장보러 갔다고 막 부러워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런 거 우리도 가질 수 있잖아요. 좀 그렇게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앞두고 무슨 이런 거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이강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